자, 그럼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이슈. 오늘의 첫 번째 주자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을 살펴보면 올 1분기에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으로 잠정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원 이하의 분기 영업이익을 거둔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에 무려 14년 만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96%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거는 이미 뭐 대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됐었죠. 가장 큰 이제 요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D램 가격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 당시에는 사실 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사실 가전이라든지 PC라든지 특히 뭐 클라우드 서버용 그 D램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D램 구하기가 본격적으로 막 어떻게 보게 되면 경쟁이 붙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엄청난 그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어떤 경기 둔화 여파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갖다가 굉장히 급락을 시켰죠. 네. 아직도 그 재고가 역시 그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역시 삼성전자 실적 뒤에는 역시 D램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둔화, 이것들이 그 역시 뭐 리오프닝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중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급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역시 중국의 어떤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D램 재고를 현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 이 D램 재고, 기존에 갖고 있던 D램 재고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개선,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아니, 인위적으로 사실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삼성이 네. 입장을 바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업계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 있죠. 삼성전자의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주 잔고량들이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미 감산을 시작했다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걸 갖다 이제 공식화했다는 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왜 공식화했느냐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D램 재고량이 한 21주 정도 돼요. 그럼 기타 가령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보다는 재고 물량이 2배 정도가 역시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IMF에서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 성장률 정도를 갖다가 유지할 거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직전 10년 동안에 연평균 한 3.8%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특히 선진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열의 9곳은 굉장히 둔화가 될 거다, 이렇게 그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경기 전망 역시 굉장히 안 좋다. 그다음에 이제 D램 재고가 역시 경쟁사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 이런 어떤 향후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감산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그걸 갖다 공식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충격적인 잠정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당연히 그렇죠. 이 주가라는 거는 역시 그 실적과는 그 반도체 주가라는 건 실적과는 거의 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실제로 한 진바닥을 갖다 확인했다는 어떤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 주가 역시. 네. 그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 네네네. 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LG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LG전자는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 LG전자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들도 꽤 많은데 네네. 뭐 LG전자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증권사마다 약간 좀 갈려요. 어떤 곳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갖다가 보일 거다. 어떤 곳은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락폭, 역시 그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둔화폭이 적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고요. 영업 실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조 2천억 원에서 한 1조 3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왜 이렇게 선방을 하느냐?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이제 B2B 거래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하죠. B2B라는 건 가전을 갖다가 사실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팔았지만 지금은 건설사한테 파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령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가전들을 갖다가 이 집을 갖다가 애초에 건설할 때부터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일괄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이 비교적 이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전장 사업 분야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선 이후에 그런 어떤 흑자 기조들이 계속될 거라는 어떤 전망들 이런 것들이 이제 LG전자의 어떤 실적을 갖다가 좀 양호하게 보는 네. 근거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LG전자 목표가를 상향해서 투자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사실은 않는 거니까.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모멘텀이 쏠리는 분야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네. 실적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주가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만큼 올라갈 거라는 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다만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은 제가 생각에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올해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한 20% 정도 성장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전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자율주행차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분야다.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녹아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주가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LG전자의 전장 부문은 우리가 좀 챙겨볼 만하다.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네, 이번에는요 경상수지 관련 소식입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월 국제수지에 따르면요 지난 2월 경상수지는 5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적자를 이어간 건데요. 2개월 연속 적자는 벌써 11년 만입니다. 경상수지 적자 돌파 이유를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역시 네. 삼성전자의 부진, 반도체의 부진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다만 1월 달에 적자 같은 경우에는 한 42억 달러였는데 2월 달에는 이제 적자 폭이 좀 그래도 줄어서요. 한 5억 달러 정도로 줄었고요. 적자는 두 가지 원인입니다. 상품 수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부진,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의 부진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서비스 수지도 굉장히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만 하더라도 두 달 동안 간 게 한 135만 명인데 그게 네. 작년 한 해 간 거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2월 달에 전체 해외여행객이 한 4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난해에 비하면은 한 1300%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수지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상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경상수지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적자에 일단 대해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네. 시장 다변화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걸 갖다 추리하는데 그거는 사실 장기적인 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상수지 적자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중국 경제가 좀 빨리 살아나야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 오는 5월 한 달 동안에요. 이 네. 여행 관련된 얘기 중국 네네네. 경제도 빨리 살아나겠지만 네네네. 우리의 여행 관련해서 뭐 한 달 동안 전국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면세 쇼핑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역시 이제 경상수지 적자 중에서 여행수지가 굉장히 적자잖아요. 네. 어쨌든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외 부분을 관광객들.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0% 정도 할인. 특히 이제 해외여행객들이 반입하는 물품 있잖아요. 휴대 반입 물품. 이거 신고서 작성도 면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니들이 여기 와서 면세점에서 얼마든지 사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네. 이제 5월이면 행락철이니까 국내 소비를 갖다 진작시키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런가 하면 여행과 관련해서 또 항공사 통합 계획 등으로 인해서 항공 마일리지 카드 인기가 시들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시들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항공 마일리지 카드로 돌아오는 소비자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길이 활짝 열리면서 마일리지 카드 매력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항공사 통합과 또 마일리지 정리, 마일리지 카드 매력. 약점 다 좀 짚어주시죠. 사실 코로나19 시국에는 해외여행을 못 나가니까 마일리지 카드가 굳이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있던 그다음에 사람들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거기다 이제 항공사 통합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사실은. 네.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은 사실 뭐 두 회사가 경쟁을 할 때는 마일리지 카드의 혜택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게 이제 향후 좀 축소될 여지가 있으니까 마일리지 카드의 어떤 효용성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시들한 측면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일리지 카드가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걸 갖다가 소비자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은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카드가 있는 게 훨씬 좋겠죠. 네. 평소에도 이제 마일리가 적립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뭐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도 급증하는 추세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해외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1만 원 이하로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거니까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년 대비 해외여행이 한 1,3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보험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네네. 보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 상품 취급 시범 운영 세부 방안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플랫폼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이 손보사 상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네.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뭐 지금도 이제 비교 사이트들은 여러 군데가 있죠. 손해보험 협회에 들어가도 쉽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포털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반대가 많았죠.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은 오프라인 보험 대리점이라든지 보험 모집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반대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올해 말부터 서서히 추진이 된다라고 해요. 자동차 보험 시장만 해도 21조 원 정도 되니까 일단 뭐 그 손해보험,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 여행자 보험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손쉽게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갖다가 각사의 보험들을 비교해 가면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 필리성, 후생은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네.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네네. 보험사들은 엄청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서 보험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기지개를 켬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거나 또 네. 뺏으려는 네. 업계 내에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요. 네네네. 이 손해보험사가 경쟁 격화로 인해서 대형사와 중소손해보험사 어디가 더 이익이고 어디가 더 어떤 실익을 갖게 되는 건지. 이미 뭐 우리나라 4대 손해보험사가 그 보험 시장에 손해보험 시장에 한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뺏으려는 자들 쪽에서 약간 좀 유리한 측면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중소형 그 손해보험사들이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사실 뭐 긴급출동 서비스의 편리함 이런 거는 대형사들한테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서비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보험 시장이나 손해보험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네. 자, 이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용인 지역 부동산이 자고 일어나면 1억씩 뛴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이 이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다 떨어지는데 경기도에 한 0.33%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남사읍, 뭐 이동읍이라고 있어요, 처인구에. 그쪽에는 3월 말에 비해서 또 4월 첫째 주에도 한 0.29%가 올랐으니까 이게 네. 이제 반세권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가 거기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근데 이게 2042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막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성급히 뛰어드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면을 갖다가 종합을 해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자고 나면 1억씩 뛴다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혹한 소식인데 네네네. 함부로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만큼의 어떤 어려움들도 있다 이런 점을 갖다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지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앞으로 20년 후의 얘기다라는 점을 갖다가 좀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눈여겨보면서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